지금 여러분의 시선을 사로잡은 이 충격적인 이미지를 한번 똑똑히 들여다보십시오. 거대한 콘크리트 바닥을 무참히 지식이며 가로지르는 깊은 균열, 그리고 그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도시의 스카이라인은 마치 극단적인 폭염과 기후변화로 인해 도시 전체가 두동강 나며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공포를 자아냅니다. 참으로 자극적이고 직관적인 재앙의 풍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해안 사막 도시의 거대 기반 시설을 위협하는 진짜 치명적인 숙적을 이해하려면 대중의 눈길을 끄는 저 요란한 콘크리트 균열에서 당장 고개를 돌려야만 합니다. 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침묵 속에서 훨씬 더 은밀하고 미세하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요란한 붕괴의 전조 대신 다리 기둥이나 지하주차장 천장, 혹은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방파제 표면에 스며 나온 가느다란 주황색 선을 찾아내야 합니다. 멀리서 보면 그저 페인트 칠 몇 번으로 쉽게 감출 수 있는 하찮은 오염이나 얼룩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주황색 녹물 자국은 도시의 생존을 뒤흔들 두 가지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단단한 암석과 다름없는 이 콘크리트 덩어리 내부로 도대체 물과 염분은 어떻게 침투한 것일까요? 그리고 산소마저 차단된 저 어둡고 밀폐된 콘크리트 심장부에 깊숙이 박혀있는 거대한 철근에는 지금 이 순간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단 하나의 은밀한 침입자의 발자취를 추적해보려 합니다. 바닷바람이 실어온 미세한 물방울, 염분을 가득 머금은 지하수의 흐름, 혹은 밤사이 맺힌 짭조름한 이슬 속에서 태어난 보이지 않는 파괴자, 바로 단 하나의 마이크로 크기의 염화물 이온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이온이 어떻게 단단한 방어벽을 뚫고 콘크리트 내부를 유영하며 현대 문명을 지탱하는 강철의 화학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지 집요하게 추적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대한 균열은 착시일 뿐입니다. 저 가느다란 주황색 선이야말로 소리 없는 학살이 자행되는 생생한 범죄 현장입니다. 이제 본질적인 질문은 콘크리트가 녹아내릴 것인가가 아닙니다. 단 하나의 염화물 이온이 어디까지 침투할 수 있으며 이 미세한 녹 얼룩이 도시 전체의 존립을 뒤흔드는 재앙으로 번지기까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인가입니다. 철근 콘크리트는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위대하고도 성공적인 공학적 타협안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콘크리트는 위에서 누르는 거대한 수직 압력을 견뎌내는 압축 강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뛰어납니다. 덕분에 초고층 빌딩과 거대한 고속도로, 육중한 대교의 무게를 거뜬히 지탱해냅니다. 하지만 양옆으로 잡아당기는 인장력에는 종이처럼 무력하게 찢어지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졌습니다. 반면 그 내부를 지탱하는 강철은 잡아당기는 힘을 견디는 인장 강도가 극도로 강합니다. 이 이질적인 두 물질을 단단히 결합하는 순간, 인류는 광활한 바다를 가로지르고 구름 위로 솟구치는 거대한 문명의 기적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완벽해 보이는 동맹의 이면에는 태생적인 취약점이 숨어 있습니다. 강철은 결국 철의 합금이며 철은 어떻게든 산소와 결합하여 원래의 자연 상태인 산화철, 즉 붉은 녹으로 돌아가려는 강력한 회귀 본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철근을 콘크리트 속에 밀봉하는 순간 왜 곧바로 부식이 시작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단순히 콘크리트가 철은을 시야에서 가려주고 장벽 역할을 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콘크리트 내부에 강알칼리성 화학적 환경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한 그 속의 철근은 부식이라는 치명적인 공격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받는 방탄조끼를 입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외부 환경과 철근 사이에 존재하는 콘크리트의 두께, 즉 피복 두께는 외부 물질의 침투를 늦추는 물리적 거리이자 거대한 화학적 방어선 역할을 수행합니다. 화려한 외관을 자랑하는 사막의 해안 도시 두바이를 건설한 공학자들 역시 이 가혹하고 잔인한 현지 기후의 특성을
뼛속 깊이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두바이 건설 규정은 염분을 가득 머금은 지하수와 대기 중에 떠다니는 비례 염분이 초래할 수 있는 파괴적인 위험성을 공식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모든 공공기반 시설은 철저하게 계산된 피복 두께와 특수 콘크리트 배합 비율, 그리고 철저한 내구성 기준을 적용해 설계됩니다. 이 지역의 콘크리트는 단순히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이 아니라 소리 없이 몰려오는 염분의 습격을 막아내기 위해 고도로 설계된 난공불락의 화학적 방패인 셈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력한 방패라도 침입자에게 뚫리는 순간 그 기능을 상실하고 맙니다. 이가 눈이다. 우리 인간의 눈에 비친 콘크리트 벽은 틈새 하나 없이 단단하고 완벽하게 밀봉된 거대한 암석 덩어리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적하고 있는 현미경 수준의 염화물 이온의 관점에서 보면 콘크리트 내부는 수없이 갈라진 미세한 구멍과 모세관, 그리고 그 틈새를 채우고 있는 차가운 물로 가득 찬 복잡하고 광활한 미로와 같습니다. 아무리 밀도가 높은 콘크리트라 할지라도 완벽하게 불침투성인 막이 될 수는 없습니다. 콘크리트를 썩게 만드는 가장 파괴적인 매개체는 물이며 염화물 이온은 그 물이라는 열차에 올라탄 치명적인 승객입니다. 이 불청객은 거친 파도가 부서지며 만들어낸 미세한 염분 안개나 서서히 차오르는 지하수 혹은 바람에 실려온 먼지가 밤이슬과 만나 형성된 짭짤한 수막을 타고 콘크리트 표면에 도달합니다. 일단 표면에 안착한 이온 앞에는 내부로 진입할 수 있는 세 가지의 통로가 놓이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문이 바로 콘크리트 자체의 미세한 구멍인 공극입니다. 염분을 품은 수분은 모세관력과 농도 차이에 이끌려 콘크리트 내부 깊숙이 빨려 들어갑니다. 외관상 아무런 손상이 없더라도 이온은 콘크리트 내부에 갇혀있는 물기를 따라 유유히 확산해 나갑니다. 두 번째 문은 바로 미세한 균열입니다. 비록 눈에 띄는 거대한 갈라짐은 드물지라도 건물이 받는 하중이나 초기 수축 과정에서 발생한 미세균열은 이온에게 고속도로를 제공하여 철근까지 도달하는 물리적 거리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은 이어치기, 이음새나 시공 조인트 같은 결합 부위입니다. 서로 다른 콘크리트가 만나는 경계면이나 배수시설의 미비로 물이 고이는 취약구역은 투수성이 극도로 높아져 침투의 온상이 됩니다. 염화물 이온은 산성물질처럼 콘크리트를 직접 갉아먹지 않습니다. 그저 열려있는 모든 물기를 타고 매 초 매분 단 1mm씩 콘크리트 안쪽으로 조용히 전진할 뿐입니다. 저 어둡고 깊은 곳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철근의 신성한 알칼리성 안식처를 향해서 말입니다. 흔히 사막의 잔인한 폭염이 콘크리트를 뜨겁게 구워내어 결국 썩게 만든다는 음모론 같은 소문이 돌곤 합니다. 자극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지만 이는 도시의 노후와 메커니즘을 완전히 오해한 난센스에 불과합니다. 열은 콘크리트를 녹이는 산성 물질이 아니라 파괴를 가속하는 촉매제일 뿐이며 그 영향은 언제 작용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콘크리트를 갓 타설하여 아직 단단하게 굳지 않은 유동적인 시공 단계에서 극단적인 고온은 가장 무서운 적이 됩니다. 강한 바람과 극도로 낮은 습도가 섭씨 40도를 넘나드는 열기와 결합하면 콘크리트 내부의 수분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증발해버립니다. 이때 미국 콘크리트 아크의 서한인 ACI 305R20 규정에 따른 철저한 수분 관리가 없다면 콘크리트는 미처 굳기도 전에 메말라 굳어버리며 표면에 미세한 플라스틱 수축 균열을 무수히 남기게 됩니다. 양생 과정을 제대로 거치기 전에 콘크리트 표면이 말라거리면 완성된 구조물의 겉껍질은 수많은 미세 구멍이 숭숭 뚫린 스펀지처럼 변하고 맙니다. 시공 단계에서부터 이미 미래의 침입자들을 위한 비밀 통로를 열어준 셈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일단 콘크리트가 단단히 굳어 제 역할을 시작한 뒤부터 온도가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복잡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열은 콘크리트 내부 수분의 이동 속도와 염분의 확산 속도, 그리고
물질 자체의 전기 저항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철근이 실제로 부식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충분한 수분과 산소가 반드시 동시에 존재해야만 합니다. 만약 사막의 살인적인 열기가 콘크리트 내부부의 물기를 완전히 바싹 말려버린다면 역설적으로 전기 저항이 급격히 치솟으면서 부식을 일으키는 전류의 흐름 자체가 아예 멈춰버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콘크리트 내부가 물로 가득 차서 완전히 포화 상태가 된다면 이번에는 산소가 철근까지 도달하지 못해 부식 반응이 서서히 지연됩니다. 실제로 2012년에 발표된 다양한 온도와 고습도 환경에서의 철근 콘크리트 거동에 관한 연구 논문을 보면 온도와 부식의 상관관계가 단순히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정 실험 조건에서는 섭씨 50도에서의 부식 진행 속도가 오히려 섭씨 40도일 때보다 더 느리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열은 그 자체로 콘크리트를 갉아먹는 단순한 화학 물질이 아닙니다. 열은 염분이 이동하는 모든 경로의 속도와 수분량, 그리고 화학 반응 자체를 교란하는 변덕스러운 조율사입니다. 만약 뜨거운 온도 단독으로는 최대의 파괴를 보장할 수 없다면 도시를 무너뜨리는 진짜 가혹한 환경적 엔진은 따로 있습니다. 해안가의 콘크리트 기둥이나 지하수에 노출된 옹벽은 결코 멈춰있는 정적인 상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조물들은 파도가 뿌리는 바닷물이나 정원용 스프링클러 혹은 끊임힘 없이 출렁이는 지하 수면 때문에 젖었다가 뜨거운 태양과 건조한 바람 아래 바짝 마르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콘크리트 내부에서 작동하는 보이지 않는 느린 펌프입니다. 콘크리트가 젖는 습윤 단계에서는 염화물 이온을 가득 품은 물이 모세관 구멍을 타고 내부로 침투합니다. 그러다 기후가 바뀌어 건조 단계가 시작되면 물은 콘크리트 표면을 통해 증발해버리지만 염분은 증발하지 않고 고스란히 남아 콘크리트 심장부 깊은 곳에 축적됩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표면의 미세 구멍들이 건조되면서 다음 침투를 준비하는 강력한 흡수 스펀지로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번 수분 공급 주기가 돌아오면 굶주린 콘크리트는 새로운 수분을 무섭게 빨아들이며 이미 축적되어 있던 염화물 이온 무리를 강철 철근이 있는 깊은 안쪽으로 더욱 세차게 밀어넣습니다. 수개월, 수년에 걸쳐 이 잔인한 건습, 반복 펌프 작용이 계속되면 콘크리트 내부의 염분 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치솟게 됩니다. 온도의 변화를 동반한 건습 반복 주기에 노출된 콘크리트를 분석한 수많은 연구실의 실험 데이터 역시 이러한 환경적 변동이 콘크리트의 염화물 저항성을 처참하게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특히 물과 결합제의 비율이 높은 부실한 배합의 콘크리트일수록 그 파괴 속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막 환경이 가진 진짜 무서움은 단순히 내리쬐는 태양이 아닙니다. 수분은 결국 증발해 사라지지만 그 자리에 남겨진 소금 알갱이들은 다음 수분이 공급되어 자신을 더 깊은 곳으로 데려다 줄 순간을 끈질기게 기다린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집요하게 전진하던 염화물 전선은 그 첫 번째 종착지인 철근의 표면에 도달하게 됩니다. 처음 순간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콘크리트의 강력한 알칼리성 장벽이 완강히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건습 반복 펌프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가는 한 철근 표면에 쌓이는 염화물 이온의 농도는 결국 부식을 막아내던 임계치, 한계선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높은 알칼리성 수치만으로는 몰려드는 침입자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되며 강철을 둘러싸고 있던 현미경 수준의 얇은 산화 보호 피막이 사정없이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철근을 지켜주던 절대적인 방패가 깨진 것입니다. 여기에 전해질 역할을 할 미세한 수분과 부식 반응의 땔감이 될 산소가 조금이라도 공급된다면 철근은 맹렬한 기세로 원래의 야생 상태인 붉은 녹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부터 보이지 않던 미시적인 화학 반응은 부실을 무너뜨리는 포악한 물리적 파괴력으로 돌변합니다. 철이 부식되어 녹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부피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기 때문입니다.
공학적 메커니즘에 따르면 녹은 기존 강철보다 최대 수배에 달하는 거대한 부피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거대한 팽창 압력은 단단한 콘크리트 내부에 갇혀 갈 곳을 잃고 요동칩니다. 팽창하는 녹은 자신을 가둔 주위의 콘크리트를 향해 밖으로 터져나가려는 가공할 만한 인장 응력을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원래 잡아당기는 힘에 취약했던 콘크리트는 결국 이 끔찍한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항복 선언을 하며 철근이 지나가는 방향을 따라 쩍쩍 갈라집니다. 소금이 화학적으로 은밀하게 문을 열어주었다면 녹은 이제 거친 폭력으로 그 문을 산산조각내며 밀치고 나온 셈입니다. 이 무지막지한 팽창 압력은 겉으로 주황색 녹물 자국을 남기고 세로 방향의 깊은 균열을 일으키며 급기야 콘크리트 조각들이 양파 껍질처럼 떨어져 나가는 박리와 탈락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염화물이 초래한 이 부식의 비극적인 아이러니는 한때 강철을 지켜주던 굳건한 방패가 이제는 자신을 보호해 주어야 했던 철근의 팽창력에 밀려 스스로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쐐기로 변해버린다는 점입니다. 일단 이 균열이 표면까지 도달하는 순간 한때 단 1mm를 가기 위해 수년 동안 투쟁해야 했던 염화물 이온의 은밀한 여정은 이제 더 많은 소금과 물, 그리고 가속화된 종말을 향해 활짝 열린 무법지대의 고속도로로 돌변하게 됩니다. 도시가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완벽하고 눈부시게 빛나고 있을 때 그 이면에서 소리 없이 진행되는 치명적인 화학적 침공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엔지니어들이 시간을 측정하는 독특하고도 기괴한 방식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수명은 결코 단 하나의 시계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분리된 두 개의 시간축, 즉 두 개의 시계에 의해 잔인하게 흘러갑니다. 그중 첫 번째는 바로 시작의 시계, 이니시에이션 클록입니다. 이 시계는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가혹한 외부 환경에 노출되는 바로 그 불길한 순간부터 째깍거리며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수년, 어쩌면 수십 년 동안 염화물이라는 보이지 않는 침입자는 콘크리트 표면을 뚫고 들어가 매년 무밀리미터 단위로 서서히 중심부를 향해 진입합니다. 이 길고 지루한 침투 기간 동안 내부의 철근은 신기할 정도로 고요하게 침묵을 지킵니다. 표면에는 균열도, 얼룩도, 어떤 이상 징후도 나타나지 않기에 그저 길을 지나가는 평범한 관찰자의 눈에는 이 구조물이 영원히 안전하고 완벽하게 건강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이 첫 번째 시계가 얼마나 오래 갈지는 피복의 깊이와 콘크리트 자체의 밀도, 노출된 환경의 가혹함, 그리고 초기 양생의 품질이라는 아주 복잡한 조건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작동하는 두 번째 시계는 전파의 시계, 즉 프로파게이션 클록입니다. 이 공포의 시계는 철근을 보호하던 수동태 피막이 마침내 깨어지고 본격적인 산화 반응이 시작되는 찰나에 움직입니다. 이때부터 내부의 부식 물질인 녹이 서서히 쌓이기 시작하고 콘크리트를 안에서부터 찢어 발기려는 인장 응력이 무섭게 팽창합니다. 이 두 번째 시계는 마침내 그 내부의 붕괴가 겉으로 드러나 균열이 심각해지고 구조물의 기능 자체가 마비되거나 철근의 단면적이 깎여나갈 때 멈춥니다. 철근을 지켜주는 방어벽의 두께는 고작 몇 밀리미터에 불과하지만 염화물이 그 얇은 벽을 뚫는 시간은 수십 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보기에 멀쩡하고 깨끗한 건물의 외벽이 결코 내부에서 째깍거리는 파멸의 시계가 멈추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콘크리트 표면에 나타난 불길한 주황색 녹물 자국은 결코 부식의 시작을 알리는 경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오랫동안 안에서 작동하던 두 번째 파멸의 시계가 마침내 우리 눈에 모습을 드러낸 잔인한 순간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비극적인 시계들이 결국 멈춰서게 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단순히 실험실의 모형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페르시아만 연화는 극도로 가혹한 환경 속에서 콘크리트가 늙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생한 현장 증거를 보여줍니다. 2018년 미국 토목공학회는
카타르 도하에 위치한 3개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추적 조사한 현장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그리고 1980년대에 각각 건설된 이 건물들은 바닷바람이 몰아치는 가혹한 해안 기후 속에서 최소 30년에서 최대 5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무방비로 노출된 채 서서히 침식당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연구진들은 염화물 침투와 탄산화, 미세한 균열, 그리고 철근의 활발한 부식작용이 어떻게 얽히며 구조물을 무너뜨리는지 충격적인 노화 과정을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 조사의 한계를 명확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저의 의무일 것입니다. 카타르 도하가 곧바로 두바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3개의 오래된 구조물이 중동 지역 전체의 인프라 상태를 대표할 수도 없습니다. 반세기 전에 지어진 낡은 건물들은 오늘날의 현대적인 건축 법규나 첨단 재료과학 혹은 최신 건설 기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결코 두바이의 최첨단 인프라에 대한 사형 선고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과학적 경고입니다. 염화물의 이동 경로와 녹의 팽창 메커니즘이 단순히 교과서 속 그래프에 그려진 가상의 곡선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시간과 노출이 주어지면 그것은 무자비한 물리적 파괴로 이어지며 바로 이 냉혹한 현실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 엄격한 감시와 관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실제로 두바이 정부 역시 이 문제를 뼈아프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제정된 행정결의안 제109호는 콘크리트의 깊은 균열과 외벽 마감재의 낙하, 그리고 내부 철근의 심각한 부식을 반드시 전문적인 규제하에 관리해야 하는 치명적인 결함으로 명문화했습니다. 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배후에 숨겨진 잔인한 화학적 진실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는 환경이 자신들의 토대를 어떻게 갉아먹으려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화학적 파괴의 현실이 거대한 현대 대도시 수준으로 확장될 때 일어날 일들을 직시해야 합니다. 두바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도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청이 관리하는 도로망만 해도 25,000차선, 킬로미터가 넘고 이 거대한 시스템은 1000개가 넘는 교량과 지하차도, 그리고 177개의 보도육교 위에서 겨우 지탱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25년 말에 발표된 대규모 인프라 계획에는 72개의 추가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으며 2027년 말까지 수백 킬로미터의 도로와 수십 개의 새로운 다리를 더 건설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이 거대한 인프라는 세계적인 관광 허브인 두바이의 경제적 척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장 2025년 한 해에만 두바이는 약 2천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숙박 관광객을 유치했고 이들은 평균 80%라는 경이로운 투숙률을 기록하는 15만 개 이상의 호텔 객실에 머물렀습니다. 물론 이 엄청난 숫자들이 당장 도시가 붕괴하고 있다는 파멸적 결론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교량이 썩어 들어가거나 관광산업이 당장 무너질 위기라는 증거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지표들이 명확히 가리키는 진실은 도시가 짊어져야 할 유지 보수의 의무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불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다리가 뚫릴 때마다 교통량은 늘어나겠지만 동시에 가혹한 환경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면적 역시 수천 제곱미터씩 늘어납니다. 새로운 배수 이응새가 늘어나고 염분이 튀는 비말 대역이 추가되며 또 다른 수명 주기의 시계들이 일제히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도시의 진정한 취약성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콘크리트가 동시에 무너져 내리는 거대한 재앙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공포는 수많은 차량이 오가는 럭셔리 호텔의 진입로나 공항으로 통하는 핵심 터널, 혹은 대동맥 같은 주요 교량들이 단지 보수공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폐쇄되는 것만으로도 막대한 경제적 마비와 손실을 초래한다는 데 있습니다. 화려한 외적 성장은 결코 가혹한 대자연을 길들이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가 목숨을 걸고 방어해야 할 물리적 자산의 목록을 늘릴 뿐입니다. 이 방어선이 비정상적으로 넓어졌기 때문에 도시는 화려한 건설 산업 이면에서 보이지 않는
기계장치인 유지보수 네트워크를 필사적으로 가동해야만 합니다. 구조물의 내구성을 관리하는 일은 대단히 정밀한 정기검사와 개입의 연수며 그 첫 단계는 엔지니어들이 표면에 나타난 물리적 단서를 직접 육안으로 찾아내는 일입니다. 녹물이 흘러내린 얼룩이나 코니크트가 얇게 떨어져 나가는 박리 현상, 쩍쩍 갈라진 균열, 그리고 물이 새어나오는 흔적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육안 검사는 이미 내부의 두 번째 파멸 시계가 째깍거림을 끝내고 표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 뒤에야 비로소 상처를 발견할 수 있는 사후 약방문에 가깝습니다. 보이지 않는 은밀한 위협을 미리 잡아내기 위해 엔지니어들은 철저한 과학적 정밀 측정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들은 콘크리트 기둥 깊숙이 코어 샘플을 채취해 염화물이 정확히 어느 깊이까지 침투했는지 지도를 그리고 콘크리트의 전기 비저항을 측정하며 반전지 전위를 매핑해 겉보기에는 완벽하게 매끄러운 표면 아래 숨겨진 활성 부식 구역을 추적합니다. 정밀 진단 결과에 따라 처방과 개입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때로는 염화물에 오염된 부분을 완전히 깎아내고 드러난 철근을 닦아낸 뒤 특수 패치로 마감해야 하며 때로는 극도로 정교하게 설계된 전문 특수 공법들이 총동원되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전기화학적 염화물 추출 공법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내부에 박힌 소금 성분을 강제로 빨아내기도 합니다. 염의 오염이 극심하여 붕괴 직전에 놓인 핵심 자산의 경우 아예 구조물 내부에 영구적이고 통제된 미세 전류를 흐르게 하는 음극 보호 시스템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철근의 부식 화학 반응을 강제로 억제해 인공호흡기를 달아두는 셈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점은 이러한 응급수술도 시간의 흐름을 완전히 멈추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보수는 그저 국소적인 파멸의 시계를 아주 잠깐 뒤로 돌려놓는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보수한 부분 바로 옆 콘크리트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염화물이 가득 차 있을 수 있고 특수 코팅은 끊임없이 닳아 없어지며 인공 전류 차단 시스템은 쉬지 않고 감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딛고 사니 유지 보수의 도시는 콘크리트를 지켜내기 위한 투쟁이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전쟁터입니다. 가혹한 해안사막 한가운데서 철근 콘크리트를 영원 불멸하게 만들 마법의 공식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엔지니어들에게는 이 절망적인 부식 방정식을 뒤집고 가혹한 자연 환경으로부터 구조물의 주도권을 되찾아올 세 가지 근본적인 돌파구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방어선은 염화물이 콘크리트 내부로 침투하는 속도 자체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물과 결합제의 비율을 정밀하게 통제하고 침투가 어려운 저투수성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철근을 넘는 피복의 두께를 규정에 맞게 두껍고 정확하게 유지하며 정밀한 양생 과정을 거치면 염화물의 습격 속도를 대폭 늦출 수 있습니다. 여기에 표면 보호 코팅을 입히고 완벽한 배수 시스템을 설계하면 소금기가 스며들었다 마르는 가혹한 펌프 작용을 원천 차단해 첫 번째 안전시계를 비약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어선은 표면이 파괴되기 전에 침투 전선을 먼저 찾아내는 것입니다. 불길한 주황색 녹물이 흘러내리기를 넋놓고 기다리는 대신 위험 기반 정밀 검사를 통해 선제 타격에 나서는 방식입니다. 소금기가 직접 튀는 비말대역과 물이 고이기 쉬운 부실한 이응새, 지하수에 직접 노출되는 하부 기둥처럼 위험도가 극도로 높은 구역들을 사전에 지도로 만들어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염화물 분포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내부 보호막이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에 개입하여 철근의 뼈대를 안전하게 지켜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돌파구는 자산의 두 번째 생애를 염두에 두고 구조물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즉, 언젠가는 보수가 불가피하다는 운명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엔지니어들은 쉽게 검사할 수 있는 전기 통로를 만들고 소모품처럼 교체 가능한 배수 부품을 배치하며 부식에 강한 내식성 철근을 핵심 부위에 선제적으로 적용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질긴 건축물은 결코 가장 단단한 돌로 지은 건물이 아닙니다. 모든 재료는 결국 늙어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가혹한 자연과 타협하며 도시의 하늘을 무너뜨리지 않고도 그 보이지 않는 뿌리를
끊임없이 수선할 수 있도록 영리하게 설계된 건물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그 풍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콘크리트 표면에 그어진 아주 얇은 주황색 선 말입니다. 그것이 당장 도시 전체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지옥의 구렁텅이로 돌변한 것은 아닙니다. 화려한 고층 빌딩들은 여전히 건재하게 서 있고 도로는 매일 수백만 명의 시민을 싣고 바쁘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저 주황색 자국이 단순한 얼룩으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현미경 아래에서 벌어진 아주 길고 치열했던 소리 없는 여정의 잔인한 피날레입니다. 우리는 소금의 발원지와 미세한 기공의 통로, 물이 젖었다 마르는 잔인한 파도, 파괴된 보호막, 그리고 내부에서 콘크리트를 찢는 녹의 팽창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재료의 운명을 지배하는 두 개의 시계를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단 하나의 염화물 이온이 거대한 재앙을 부르기까지 갈 수 있는 거리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 미세한 한 걸음의 차이는 콘크리트의 밀도와 환경의 가혹함, 그리고 우리의 개입 타이밍에 달려 있습니다. 두바이가 대규모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시스템적 붕괴의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결코 부정할 수 없는 무서운 현실이 존재합니다. 도시는 점차 늙어가고 끝없이 팽창하는 거대한 자산의 숲속에서 수천 개의 보이지 않는 미세한 전선들과 조용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두바이를 찾은 수많은 여행자는 아름다운 다리를 건너고 호화로운 리조트 지하에 차를 세우며 낭만적인 해안가를 산책하지만 콘크리트 뼈대 속에 갇힌 철근이 어떻게 비명을 지르고 있는지는 평생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누리는 완벽한 안전과 경이로운 경험은 전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막히게 돌아가는 내구성 시스템 덕분입니다. 부시가 영원히 지탱되는 것은 콘크리트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파멸적인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그 변화를 미리 감지하고 땜질해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들여다본 이 주황색 선이 부시 밑바닥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을 바꾸어 놓았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다음엔 어떤 숨겨진 파멸의 시계를 역추적해 볼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교량이나 터널, 해안가 호텔, 혹은 저 거대한 인공섬 중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현혹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저널리즘 추적 다큐멘터리에서 저와 여러분은 철저히 검증된 공개 정보와 이미 입증된 공학적 메커니즘,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실험실의 연구 결과와 지역 현장의 구체적인 증거, 나아가 정교한 분석적 시스템 추론을 철저히 구분하여 진실에 접근하고자 합니다. 본 취재의 도화선이 된 상징적인 이미지는 단지 사태의 본질을 시각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도구일 뿐, 특정 건축물의 물리적 피해를 보여주는 법의학적 증거는 결코 아닙니다. 물론 공식 문서와 여러 자료들은 두바이가 세계적인 수준의 거대한 인프라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중동 특유의 혹독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엄격한 건물 설계 기준과 유지보수 요건을 마련해 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화려한 도시 이면에서 광범위한 콘크리트 부식 위기가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거나 우리가 아는 특정 교량, 빌딩, 터널, 호텔, 혹은 보이지 않는 지하 기초가 지금 당장 붕괴될 정도로 위험하다는 명백한 결론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경계선에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콘크리트 내부로 소금기가 스며드는 염화물 침투, 내부 철근의 상하, 보호막이 깨지는 부동태 피막 파괴, 그리고 부식물이 부풀어 오르는 팽창 현상과 마침내 겉면이 쪼개지고 떨어져 나가는 균열과 방락은 이미 학계에서 입증된 파괴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침식의 속도와 치명성은 실제 구조물의 뼈대를 이루는 자재의 품질, 피복 두께, 양생 상태, 수분과 산소의 유입, 그리고 세월의 흔적과 유지 보수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특히 중동의 살인적인 고온은 가타설한 콘크리트의 강도를 떨어뜨리고 단단해진 구조물 내부의 부식 속도를 위험한 수준으로 가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온도가 이 모든 파괴의 유일무이하고 절대적인 단일 원인은 아닙니다. 이번 조사에서 깊이 파헤친 현장 사례 연구는 카타르 도하의 오래된 건축물 3곳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이며, 이를 이웃 도시 두바이의 전체적인 실태로 성급하게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실험실의 단순한 건조, 습윤 연구 역시 거대한 두바이 전역의 붕괴 속도를 예측하는 완벽한 도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제시하는 도로, 교량, 터널, 그리고 천문학적인 관광 통계 수치들은 장기적인 유지 보수 없이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대한 도시 자산과 경제적 연결망의 규모를 직시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통계가 지금 당장 구조물들이 안쪽부터 썩어가고 있다거나 머지않아 파멸적인 방광 마비 사태가 도래할 것임을 단정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닙니다. 앞으로 마주하게 될 천문학적인 유지 보수 압박에 대한 경고 역시 예정된 재앙이라기보다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조건부 경고에 가깝습니다. 결국 설계도면을 꼼꼼히 뜯어보고 현장에서 정밀 안전 진단과 화학적 테스트를 거친 공인된 엔지니어링 전문가들만이 이 거대한 콘크리트 괴물들의 실제 수명과 위험도를 최종 판정할 수 있습니다. 본 보도는 대중의 알 권리와 교육적 성찰을 위해 제작된 심층 탐사물일 뿐이며, 특정 건물에 대한 구조공학적 진단이나 부동산 투자, 안전관리, 혹은 여행을 제한하는 법적 권고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